네. 자, 반도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치킨 한 마리 시켰을 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면 정말 그 치킨 안에 반반인 치킨은 제대로 있는가라고 하면 양념이 없는 치킨과 양념이 있는 치킨만 있지 양념이 반만 있는 치킨은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실리콘이라고 하는 반도체도 이거 말이 반도체인데 어디가 반만 전류를 흘리는 영향을 가진 실리콘 원자인지 뭐 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반도체라는 재료를 구분하기 위해서 resistivity라고 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단위는 옴 곱하기 센티미터입니다. 이 resistitivity로 재료를 구분하자면 컨덕터, 인슐레이터, 세미컨덕터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대로 resistivity 값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비저항이라고 아마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어, 고체 상태의 솔리드 스테이트의 실리콘 물질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면 그게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웨이퍼가 되겠죠. 이 웨이퍼의 물질이 가지는 실리콘으로 구성된 웨이퍼의 빈저항 값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근데 10에 플러스 한 4승 5cm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resistivity 값이 intermediate, 높거나 낮거나의 중간쯤 되는 값이 반도체라고 하는데 재료과학 책을 열어보면 10에 마이너스 3승에서 10에 플러스 3승 정도 되면 또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실리콘의 경우에는 10에 플러스 4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간 저항값이 높은 편에 해당하는 리지스티비티 값을 가지는 재료가 실리콘 세미컨덕터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리지스티비티 값을 기준으로 물질을 구분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나온 대로 이 물질을 이 실리콘으로 만든 물질은 특히 요거 이제 공부할 건데 크리스탈린 구조로 만들어진 실리콘을 앞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많이 씁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IC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직접 회로 소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Integrated Circuit Devices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모스FET, 바이폴라 junction 트랜지스터, 그 위에 PN 다이오드, MS 샤키 다이오드 등등 직접 회로 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자를 다 IC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IC 디바이스를 위해서 쓰여지는 반도체 소재는 크리스탈린 실리콘 소재입니다. 그냥 실리콘 소재는 알겠는데 그게 또 크리스탈린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이제 뭐 책에 따라 C 대시 실리콘 이렇게 표시도 하는데 뭐 줄여서 그냥 C 실리콘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표기는 다양합니다. 크리스탈린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머리에 떠오를 텐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결정 구조를 가진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탈린. 근데 크리스탈이란 단어는 아마 종종 쓸 겁니다. 굉장히 그 보석 비금속류에서 이게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입니다. 뭐 크리스탈 뭡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뭔가 아름답고 좀 럭셔리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왜 럭셔리하고 사치스럽고 멋져 보이느냐? 여기 그림 1.1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점박이들이 있는데 여기 점이 지칭하는 게 실리콘 원자 하나입니다. 이 원자들이 크리스탈 소재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원자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습니까는 뒤에 나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표현할 겁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 카본으로 만들잖아요. 탄소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연필심, 100원도 안 하는 연필심이 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걸 연구하시는 분은 인공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놀러 가면 다이아몬드 하나 얻으면 결정 구조 확상 천연 다이아몬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팔아도 됩니다. 종로 기금속 보석 상가에 가서 이거 다이아몬드 팔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연구실에 놀러 한 개씩 얻어오면 부자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건 인공합성 다이아몬드는 따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어쨌건 그런 결정 구조 관점에서 어떤 원자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으면 그 소재는 크리스탈린이다라고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D램과 랜드를 만드는
CPU, GPU, AP 만드는 모든 집적 회로 기반의 반도체 제품들은 이 크리스탈 실리콘 기판 위에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의 대부분은 이 크리스탈 실리콘에 대해서 스터디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나가는 동안 반도체 기업에 몸담고 있는 동안 특히 어, 어, 네, 특히 그 반도체 기업에 쓰이고 있는 웨이퍼는 다 실리콘 웨이퍼 중심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 크리스탈린의 반대 특성을 가지는 물질은 무엇이 있을까인데요. 이름하여 아몰포스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갤럭시 핸드폰 보면 아몰레드 뭐 디스플레이 기술을 썼다고 뭐 이렇게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몰레드의 A가 아몰포스의 약자입니다. A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 아몰포스 실리콘은 크리스탈린의 정반대니까 실리콘 원자가 저기 규칙을 가지지 않고 임의로 배치된 소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비정질인가? 뭐 이렇게 표현. 그다음에 그 크리스탈린과 아몰포스 중간쯤 되는 소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린 여러 개가 섞여 있다라고 해서요. 폴리라고 하는 게 이제 유치원 때 아마 자동차 폴리, 엠버 이런 거 기억날 겁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 혹시 하나씩 굴러다닐 수 있을 텐데 그 폴리는 폴리스의 줄임말이고요. 여기 폴리는 이제 몇 개가 그 고분자 얘기할 때 폴리머라고 해요. 폴리머. 그 폴리의 뜻은 뭔가가 여러 개가 동시에 합성되어 있는 뭐 여러 개 있는 그런 뜻이니까요. 폴리크리스탈린이니까 아 크리스탈린이 여러 개 있나 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보는 대로 요 영역만 놓고 보면 이렇게 사선을 그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실리콘 원자들이 결합을 요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딜 볼까요? 요쪽 밑에 있는 삼각형을 잘라보면 얘는 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뭐 4시에서 11시 방향으로 요렇게 실리콘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죠. 이게 보면 이 영역을 동그라미 1번, 이 삼각형을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 영역 내부만 들여다보면 퍼펙트한 크리스탈 실리콘입니다. 근데 조금만 밖으로 나와서 1번 영역과 2번 영역을 동시에 살펴보면 각각은 크리스탈린인데 1, 2가 똑같은 크리스탈린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탈린 조각조각, 피스와이즈라고 하는데 피스와이즈 조각별로 보면 크리스탈린 성질인데 전체로 글로벌리하게 재료를 찾아보면 크리스탈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는 아몰포스고요. 로컬리 크리스탈린입니다. 그런 물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 소재다라고 할 겁니다. 실제 D램 낸드의 폴리실리콘은 널리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인텔과 저기 TSMC 대만 나오는 시스템 반도체 칩안에도 폴리실리콘 여기저기 무지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트랜지스터는 결정 구조를 가진 크리스탈 실리콘과 폴리실리콘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믹싱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칩을 까보면 그 내부에 이쪽 영역은 폴리크리스탈린, 저쪽 영역은 실리콘, 순수한 크리스탈린 실리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아몰포스는 아예 뭐 안 봐도 되나요? 근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싸기도 하고요. 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in recent years, non-crystalline semiconductor commercially very important라고 써뒀죠. 여전히 집중 조명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크리스탈린이 아마 가장 비저항값이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낮다는 거고 도체스럽고 그 다음 폴리크리스탈린, 그 다음 아몰포스 순으로 이렇게 비저항값도 나열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세미컨덕터 머티리얼들에 대해서 또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란 이제 반도체가 리지스티비티 관점에서 10의 마이너스 삼성에서 플러스 삼성 오hm 센티미터 정도의 리지스티비티 값을 가지는 소재구나. 그렇지만 크리스탈 실리콘은 10의 4승 오hm 센티미터 정도 되더라. 크리스탈린의 개념, 원자가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된 소재다. 그 규칙성의 디테일한 내용은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되지만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엘리먼털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다라고 하면 단일 원소로 구성된 반도체 재료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실리콘이고요. 원래 실리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처음으로 나온 건 germanium입니다. 한국말로 게르마늄. 찜질방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게르마늄 원적에서 나오는 뭐 찜질방 어쩌고 저쩌고 게르마늄 볼 때마다 반도체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germanium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품 안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D램 같은 경우는 D램의 그 메모리 셀들로 구성된 어레이를 통제하는 주변에 붙어 있는 페리 서킷이라고 합니다. 페리퍼럴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 페리만 따서 페리 서킷 쪽에 쓰여지는 트랜지스터에는 실리콘 germanium이라고 이건 진짜 물성학적으로 둘을 1대1로 믹싱한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원자 하나, 그 옆에 절메늄 하나, 그 옆에 또 실리콘 하나, 그 옆에 절메늄 뭐 이런 형태인데요. 그 녀석을 트랜지스터에 전류를 흘리는 통로인 채널이라고 하는 영역에 실제 넣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리콘 절메늄을 섞은 거니까 뭐냐? 엘리멘탈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 아니고 둘을 섞었으니까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따로 화학 여기 조성비라고 하죠. 1대1로 표시는 안 했는데요.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실리콘 germanium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을 바꿉니다. 0.7, 0.3이면 30% germanium, 70% 실리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화된 표현으로 쓰면 실리콘 X, germanium 1-X 이렇게 해서 조성비도 조절할 수 있구나 합니다. 저런 거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요. 나중에 반도체 공정 수업을 들으면 배우겠지만 하나하나 화학 반응을 웨이퍼 표면 위에서 유도해서 실리콘 절메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에피택시 그로우라고요. 그 자리에서 즉시 한다고 인 시추 그 자리에서 즉시 쫙쫙 성장시키는 결정 구조를 쫙 빠르게 성장시키는 인 시추 에피택시 기술들도 있습니다. 뭐 공정 기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학습하면 되고 일단 저런 소재를 반도체 제품에 많이 쓴다라고 하고 소재를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로마자로 쓴 건 사사족이니까 포포 컴파운드인데 뭐 포포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족인데 실제 이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 널리 쓰이는 분야가 옵토 일렉트로닉스 학문 분야입니다. 이게 뭐 한국말로 맞고 뭐 발광 반도체입니다. 약간 발광이라고 하니까 좀 지를 방광한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빛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발광, light emitting 하는 거죠. 빛이 emitting, 방출된다는 뜻인데요. 그 디램이나 랜드에 쓰는 거는 발광 안 하죠. 디램 메인보드에 꽂혀 있는데 빛나지 않잖아요. 열만 납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나중에 디렉, 인디렉 반도체 소재로 구분을 하는데 일단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는 주로 이런 광전자공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데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주기율표를 한번 보세요. 뭐 여기가 4족이죠. 그럼 여기가 3족이고 여기가 5족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3족하고 5족을 많이 긁어옵니다. 그러면 뭐 하나 뭐 있으면 뭐가 있나요? 알루미늄, 보스포러스 이런 것도 하나 예고요. 요 AL하고 P 또 뭐 갈륨 알세나이드도 있고 또뭐 인디움 아세나이드도 있고 뭐 이렇게 섞으면 됩니다. 뭐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도 있고요. 네, 뭐 아무거나 잡아오면 됩니다. 뭐 보론 나이트라이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저렇게 3, 5족 한국말로 3, 5족 반도체 소재라고 하면 이게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 5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머티리얼. For example, 알루미늄, 포스포러스,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런 것들이 쓰이고 usually generally used for electronics에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발광, LED. 여러분 이미 이 강의실에 LED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잖아요. LED 형광등. 저거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 발광 소자로서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깨끗한 이미지의 형광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LED가 아니고 그냥 그 형광 물질을 썼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해 보면 번쩍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LED를 쓰면 열도 달라고요. 요즘에 형광등은 교체할 때 손 안 뜨겁습니다. 옛날에 나 어릴 때 형광등 뜨거운 거, 그러니까 만지다가 뜨거워가지고 정말 손 화상 입을 뻔도 했거든요. 요즘은 냉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냉열, 발광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이제 서울 반도체가 이런 광 분야의 리딩 컴퍼니고 전 세계적으로는 오스람 들어봤을 겁니다.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 가보면 전구 파는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오스람 전구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월드와이드 넘버원입니다. 오케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그 핵심 사업 쪽은 이 컴파운드 반도체하고 크게 상관은 없으나 실리콘 germanium은 쓰더라 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로이. 엘로이는 뭐냐면 이 컴파운드보다 좀 더 많이 섞은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3족에서는 갈륨을 가지고 오고 4족은 포스포러스하고 아세나이드 섞어볼까? 뭐 갈륨 아세나이드 포스포러스 이렇게 섞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갈륨이 1이고요. 아세나이드가 예를 들어 여기 X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할까? 갈륨 1, 아세나이드 X, 포스포러스 1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섞을 수 있습니다. 만들기 나름입니다. 저러다 보니 저런 엘로이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은 어떻게 믹싱하느냐에 따라 저 반도체 소재의 리지스티비티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한 리지스티비티 값을 구현해낼 수 있고요. 실은 리지스티비티 값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반도체 물질마다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나올 겁니다. 밴드갭 에너지라고요. 그 D라고 하죠. 밴드와 밴드 사이 에너지 차이. 그 밴드갭 에너지가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밴드갭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 특히 발광 특성을 가진 반도체 소재는 빛의 파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파장을 바꾼다는 건 가시광선대에서 색깔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을 가진 발광 소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런 컴파운드 화합물 반도체를 쓰는 기업들, 발광 반도체 기업들은 3, 5족을 다양하게 믹싱하는 기술, 어떻게 값싸게 저런 반도체 소재를 만드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저 사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D램, 낸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엘로이 반도체는 공장에 가더라도 하이닉스 2000팹에 가도 볼 일이 없고 설령 저걸 들고 오면 빨리 들고 나가세요. 니 때문에 실리콘 다 오염됩니다. 나가요 하고 혼납니다. 그래서 이게 팹 안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오염이라는 게 무슨 뭐 똥물을 얹히고 하수도물 나오고 그런 오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원소들이 우리가 다루지 않는 물질이 들어오면 그게 뭐 가스 배관에도 들어가고 사람 몸에도 묻고 뭐 다양하게 제품에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새로운 물질들은 다 사용을 하지 않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엘로이 반도체, 컴파운드 반도체, 엘리먼탈 반도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리콘 원소 구조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뜬금없이 하느니 고등학교 때 배운 학생도 있을 겁니다. 화학 2 공부하고 뭐 공통과학만 해도 뭐 어깨너머로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 요거를 왜 배우느냐 뒤로 넘어가면 결국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실리콘 원자와 원자를 결합해서 결정 크리스탈린 실리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웨이퍼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제품이 만들어지는 판 있죠, 판. 그 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그 판이 실리콘 크리스탈린이니까, 야, 원자와 결합하려면 어떻게 결합해? 그 얘기를 하려면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원자가 결합한다. 원자끼리 결합하려면 주변에 있는 원자하고 뭔가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끼리 먼저 부딪힐 겁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원자 하나가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건 아는 학생이 다수일 거라. 그럼 내가 이전에 녹화한 강의를 참고해도 돼서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먼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구의 대부분, 아니,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소의 수소 원자 번호 1번이고 원자 번호가 1번이다라고 n 이퀄 1이 원자 번호죠. 1이라는 뜻은 이 저기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라는 거를 이제 원자 번호 여기 G라고 썼고요. 네. 이제 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예전에 물리학자들이 다 찾아냈죠. 띄엄띄엄.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거죠.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1, 2, 3, 4만 있지 1.1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값들을 표시를 해뒀습니다. 가장 높은 에너지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요. 일렉트론 볼트는 1 일렉트론 볼트가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정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낮은 에너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고요. 수소부터 수엘, 리베, 봉탄질, 산플레나, 나말시하고 20개 정도 외웠을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널리 쓰고 있는 14번 실리콘 규소를 찾아보면
양성자 14개가 여기에 강한 핵력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여기 양성자들끼리 플러스고 플러스는 서로 밀쳐낼 텐데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입자 물리학을 하시는 물리학도들이 이미 다 완성을 한 학문 체계가 있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양성자는 14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질 자체는 기본적으로 뉴트럴하니까 전자 14개가 주변에 있을 텐데 어떻게 있을까요?도 이미 물리학자들이 스터디해 보니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는 요걸 까보면 2s, 2p 궤도로 나누어지는데 둘이 엄청 붙어 있어서 그냥 주 양자수라고 하죠. 프라임 퀀텀 넘버 2에 s 오비탈, p 오비탈, 오비탈이 궤도예요. 전자가 돌아다니는 인공위성 궤도 같이 거기에 이제 여기 2개, 여기는 6개에서 합하면 8개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 그래도 합쳐보면 10개니까 4개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퀀텀 프라이머리 넘버에 올라간 거기도 2s, 2p 뭐 이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2개, 2개 놓고 나면 끝입니다. 왜 앞에만 들어보면 4개 넣으면 안 되는데 에너지 관점에서 낮은 걸 먼저 채우니까 앞에서부터 채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세 번째 3S, 3S, 3P에 2개씩.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입니다.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몇 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리콘끼리 붙여가지고 결정 구조를 만들 거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건 관심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D램과 낸드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뭔가 트랜지스터들이 껐다 켰다 동작을 하고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할 때 그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은 전자인데 그 전자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1S 궤도에서 왔을까요? 3S 궤도에서 왔을까요? 어딜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제 여러분은 3S일 확률이 높겠네요. 맞아요. 1S는 안 나오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적이. 그걸 뜯어내려면 1S는 저 안쪽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학생 보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면 금방 오는데 저기 어, 주무시고 있는 학생한테 깨워갖고 내 옆으로 오려면 에너지가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미 낮은 에너지 상태에 들어간 자고 있다는 건 낮은 에너지 안정된 상황이니까 그 학생을 다시 깨우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n 이퀄 1인 저 궤도에 있는 전자는 실제 D램 낸드 제품의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뭔가 확답하지 않고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라는데 그 거의가 아닌 건 뭡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주 반도체 얘기입니다. 이저 위로 달나라로 가면요. 달나라도 아닙니다. 성층권 정도만 올라가도 지금 우주에서 날아오는 어마어마한 방사선 입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헤비 아이온 빔이라고 중성자 빔인데요. 실제 그 빔이 여기 SK 미래관에도 이거 우리 지하 1층 강의실이니까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올 겁니다. 1초에 여기 밖에 나가서 본교적이 앞마당 나가서 하늘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내 몸에 1초당 50개의 중성자 빔이 통과합니다. 네. 맑은 날 이렇게 하늘 보면 50개 1초에 지나갑니다. 근데 왜 아무 느낌 안 나와요? 워낙 작아서 세포 사이 다 뚫고 통과해서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근데 반도체는 느낍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 빔이 반도체 칩을 때리면 어딜 때리느냐? 크리스탈 실리콘을 때립니다. 그럼 결국은 특정 실리콘 원자를 때릴 거고 그러면 걔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아서 n 이퀄 1, n 이퀄 2에 있는 전자들이 다 엑스테이션, 흥분되는 거죠. 에너지 많이 받아서 저 위에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 트랜지션 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걔는 D램 낸드의 전류 흐름에 참여합니다. 근데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와 소자 공정 엔지니어가 지구상에서 지상 그라운드 레벨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공장에서 생산할 때는 중성자 빔을 감안해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핸드폰을 성층권에 올라가서 쓰는 사람 없잖아요. 발나라 가서 쓰는 사람 없잖아요.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있어봤자 몇 대 팔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우리가 1년에 영업이익을 수조 원씩 내야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럼 몇 대 팔자고 내가 그럼 그 사람이 핸드폰 한 대 10조 내고 사줄 사람이 있냐?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사겠죠. 그 이외에는 못 사요. 그러면 시장이 개화되지 않고 그 마켓은 죽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품을 주로 사는 사람은 지구상의 인류이고 지구상 레벨이니까 중성자빔은 메모리 반도체 설계에 감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이 감안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행히도. 수년 전입니다. 2020년, 21년에 생산된 1세대 10나노급 D램 제품에서 얘를 분명히 제품 검사까지 다 해서 굿다이 양품으로 판정해서 구글, 뭐 아마존 다 보냈어요. 데이터 센터에 다 D램이 들어갔어. 잘 동작해요. 1년 있다가 불량 나는데요. 보통 불량 나요. 1% 이하로. 교체해주면 돼요. 근데
불량률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 제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경험한 건 마이크론, 두 번째가 SK 하이닉스, 세 번째가 삼성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2020년 시점 기준으로 공정 기술이 얼마나 성숙이 잘 돼 있느냐의 순서대로 제일 못한 데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5년 전에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어쨌건 다 경험했어요.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삼성마저도 D램에 결함이 생겼고 그 이유가 뭔가를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냥 고객에 납품하고 1년 이상 쓴 다음에 불량이 나오고 그걸 트래킹을 해본 게 22년, 23년 정도예요. 알아봤더니 중성적입니다. 이런 걸 이제 토탈 아이오나이제이션 데미지 TID 이슈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갑니까인데 학습을 하는 내내 뭐 이렇게 책에 있는 것만 강의하십니까? 현장은 뭡니까? 근데 그걸 내가 결합해주고 싶어서 내가 보드 멤버에 있는 동안 이런 애로 사항들이 제품 결함이 어떻게 되고 임원들이 보고할 때마다 들은 것들을 다 해서 이게 결국에는 이 책에 나오는 이 얘기하고 연관되구나. 그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왜 지금 이게 이슈가 되냐? 작아져서 그래요.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너무 작게 만든 덕분에 실리콘 원소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전류의 흐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과거에는 묻혔다면 이제는 도드라집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반도체공학 학생이 10명이에요. 한 명이 자퇴하면 자퇴율 10%입니다. 반도체공학 학생이 100명이에요. 한 명 자퇴하면 1%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10%와 1%. 뭐 그런 느낌입니다. 초밥을 먹어봐도 밥알 개수에 하려보면 한 320개 되거든요. 안 해봤으면 해보세요. 원래 공학도들은 그런 걸 궁금해야 됩니다. 뭘 그런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지만 세상에 보는 모든 족족이 저건 왜 저럴까? 계속 질문을 던지길 바랍니다. 아무튼 딴 얘기 그만하고 이 실리콘에 그래서 중성자 빔이 딱 터지면요. 그냥 이제 전자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유전자라고 하죠.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건 특정 원소에 구속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를 그라운드 레벨에서 지상에서 설계할 때는 대충 요 정도 나오겠네라고 생각하고 설계했는데 우주로 올라갔더니 그거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뭔가 동작이 이상해지겠죠? 설계하고 다르게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생긴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ID 이슈라고요. 결국은 트랜지스터를 잘 만들었으면 해소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1달러 하고 넘어왔는데 향후 10나노 이하급으로 내려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놀라운 건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추정만 하고요. 원인은 아직도 모릅니다. 대충 추정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내가 공개하면 잡혀갈 것 같아서 더 말은 못하지만 어쨌건 추정은 되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3사 모두 왜 이럴까? 근데 일단 제품 만들고 돈 벌어야 되고 기업이니까 월급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계속 다음 차세대 개발해야 되니까 그걸 스터디할 시간이 없어서 어느 정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어, 근원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리콘 애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읽어보면 14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실리콘이 14번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세 개 에너지 레벨, 1S, 2S, 2P입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 레벨은 1S 2개, 2S 2개, 2P 6개입니다. S 궤도는 2개, P는 6개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둘둘 6이니까 10개가 채워져 있고 저 10개 전자는 웬만하면 뜯겨 나오지 않습니다. 우주로 나가지 않는 한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마지막 최외곽에 있는 3S와 3P 궤도에 3S 2개, 3P는 원래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4개 채워져 있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인 이 실리콘 원소라는 에너지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시스템이 가지는 에너지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사람 인체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얘가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게 이제 잠자는 거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실리콘 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성접이 모두 터지고 뭐 이렇게 해도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 다 방출하고 가장 안정된 상태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to minimize the overall energy라고 되어 있죠. 전체 에너지 값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3S, 3P 오비탈의 이 두 궤도가 혼성 궤도입니다. 붙습니다. 3SP라고 합니다. 그래서 3SP 혼성 궤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양자화학, 양자물리학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왜 저 궤도가 붙을까? 근데 저 궤도 붙는 거랑 디램 랜드 설계하는 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붙어서 아, 네 개의 전자가 있구나. 저 네 개의 전자를 잘 뜯어내서 전류의 흐름에 참여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엔지니어가 바라보는 저 물리 세계고요. 진짜 물리학과에서 저기 입자 물리학에 빠진 대학원생들은 왜 3S, 3P가 붙을까? 왜 저런 현상이 나올까? 저거 어떻게 측정할까? 어떻게 실험하지? 어떻게 활용 돈 벌 공부보다는 저게 왜 저럴까? 그 자체 현상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저 현상을 이용해서 디램 랜드에 어떻게 쓸지만 잘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그 가운데 빨간색으로 플러스 기호 있는 게 양성자고요. 14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 14개가 도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이게 1s 궤도입니다. 그다음에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2sp, 2s2p 합쳐져 있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맞죠? 2 플러스 6이에요. 2S에 둘, 2P에 6개, 합치면 8개. 됐죠? 그 다음 여기 마지막 가를 바꿔서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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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그리고 요 노란색 궤도가 3sp 혼성 궤도입니다. 여기에 1, 2, 3, 4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원소를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요 동그라미가 2sp 궤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전자만 내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네 개가 있다라고 평면에다가 표현할 겁니다. 내가 평면에 표현했다라는 거는 원래 저 네 개가요.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내 머리 위에 하나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 이건 좀 이따 합시다. 평면에 일단 그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멀리 전자가 상호작용 일단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니까요. 서로 밀치겠죠. 최대한 띄워보면 동서남북에 배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실리콘 원자가 있죠. 점 4개 있죠. 이렇게 하면 저 원소 하나를 표현한 거고 반도체 엔지니어 입장에서 체각 전자 4개의 움직임을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싶어서 저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런 어마무시한 그림은 앞으로 안 그릴 거고요. 그냥 실리콘 동그라미도 귀찮으면 안 그릴 거예요. 실리콘하고 점만 이렇게 4개 찍을 겁니다. 그러면 원소 하나를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했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실리콘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린 실리콘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인데 이 얘기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썰을 풀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단어들입니다. 심플 큐빅, 요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FCC 구조인데요. 뭐를 보자. 빈 공간이 있는 데가 여기로 빈 데 없나? 여기다 합시다. 이걸 강의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빈 노트가 필요해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정육면체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실리콘 원자가 배치가 이렇게 꼭지점에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요러면은 이런 결정 구조를 심플 큐빅 구조라고 합니다. 줄여서 SC입니다. 앞 글자 같아서. 실제 크리스탈 실리콘이 저런 규칙성을 가집니까? 아까 강의 초반에 내가 규칙적으로 원자가 배열된 소재를 크리스탈 소재라고 했는데 실리콘 결정 물질은요. 심플 큐빅 스트럭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따른다라는 표현이 좀 이따 이해될 겁니다.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규칙성이 뭐냐면 색깔만 바꿔볼게요. 심플 큐빅인데요. 원소가 요 면 있죠. 여기 윗면이면 윗면에 이 당구공, 야구공 같이 생겼는데 그 절반은 위로 톡 튀어나오고요. 나머지 절반은 요 정육면체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면의 한가운데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요 한가운데 거기에 공을 하나 딱 얹는데 구형이니까 절반은 위로 나가 있고 반은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시다. 육면체니까 육면이니까 원소가 위, 아래, 좌우, 다음, 앞, 뒤 이렇게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멋있게 잘 최대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위, 아래, 좌우, 앞, 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지점에 또 8개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머릿속에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구조를요.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FCC 구조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실리콘이 그러면 FCC 구조입니까? 아닙니다. 저거보다 더 밀도 있게 원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자연계에서 뭐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우주가 탄생할 때 야, 저 자연계에 저런 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결정 구조를 만들 때 어떻게 저기다가 원소를 더 잡아 넣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넣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면에 다 넣고 꼭지점에 다 넣었으면 남은 데는 어디입니까? 꼭지점, 면. 점과 면 하면 하나 남은 게 있죠. 점선면, 선이잖아요. 선. 선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각선 이것도 이제 저기 그렇지 않아 그려서 그래 보면 요 뒤쪽 꼭지점에서 앞쪽 하단부에 있는 꼭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대각선을 그어 보면 여기에 1대 3 되는 여기에다가요 원소를 하나 매달아 봅시다. 1대 3. 왜 1대 3인데요 하면 나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저걸 탐구하는 물리학도들은 에너지 관점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따져보면 저쯤에 막혀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이미 뭐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 이쪽도 대각선이 있죠. 거기에도 1대 3 되는 데다가 또 하나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각선이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앞에서 쭉 뒤로 가는 대각선도 있죠. 또 이쪽 앞쪽에서 쭉 뒤로 가는 요 대각선도 있죠. 총 4개의 대각선이 있습니다. 와, 나 저거 이해 안 됩니다 하면 집에 뭐 요즘에 택배 많이 주문하잖아요. 택배 박스 오면 버리지 말고 냉면체잖아. 그 안에다가 야, 대각선 하나에 실로 달면 몇 개 하고 상상해 보세요.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 대각선 4개에 각각 한 대각선마다 1대 3 되는 위치에 야구공을 하나씩 매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밀도 있게 육면체 택배 박스 하나에 당구공과 야구공들을 엄청 조밀조밀하게 뽑았죠. 꼽아 넣습니다. 그걸 한 번에 그린 그림이 여기 나옵니다.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보이세요? 네. 흰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저것만 보세요. 이 빨간색은 또 별도로 설명하려고 하이라이트 해둔 거고요. 그냥 큰 육면체 하나만 살펴보세요. 머릿속에 자, 심플 큐빅 하나, 둘, 셋, 넷, 꼭지점 밑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심플 큐빅이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실리콘 결정 구조인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페이스 센터드 큐빅, FCC죠. 윗면, 아랫면, 왼쪽, 오른쪽, 앞, 뒤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앞이 이거다. 아니야, 네, 맞아요. 네. 그다음 내가 동그라미 안 친 거 네 개가 딱 눈에 보이죠?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네, 파란색.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거 어디? 여기 있네요. 네. 저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차원 평면 종이에다가 3차원 공간을 그리니까 저렇게 복잡한데요. 집에 가서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뭐 저기 인터넷에 요즘에 치면요. 실리콘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치면 유튜브에서 저걸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유튜버들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거 활용해서 보길 바랍니다. 하여튼 머릿속에 저 공간을 잘 이해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쟤랑 같이 친구처럼 지내야 됩니다. 그 웨이퍼 소재 안을 까보면 실리콘 원자들이 저런 구조로 배치되어 있구나. 아, 심플 큐빅 FCC 거기에다가 대각선에 4개 더, 4개의 대각선에 1대 3의 원자야 단 거. 그래서 이런 구조를요,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있죠. 다이아몬드 큐빅 레티스라고도 표현하는데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실리콘이 아니고 카본이었으면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저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컬럼 4에 있죠. 주기율표 피어리아닉 테이블의 컬럼 4에 실리콘 바로 위에 있는 게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화학적인 성질이 되게 비슷할 겁니다. 같은 그룹에 있어서 그 한국말로 족 같은 족에 있어서 같은 그룹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됐죠? 요것도 이제 이해될 겁니다. SC, FCC 다이아몬드 구조. 요거 설명 안 했네. BCC는 뭡니까? 얘는 그냥 참고로 반도체 공장에서 볼 일이 없는 물질이지만 심플 큐빅을 일단 그리세요. 그 다음에 BCC니까 이게 B가 바디 센터드입니다. 아까 FCC는 페이스죠. 페이스니까 면이고 바디면 뭔가 부피 안에 몸뚱아리니까 한가운데입니다. 대각선으로 따지면 그 한가운데 만나는 거기에 원자가 하나 떡 박혀 있는 구조입니다. 저런 건 이제 BCC 구조고 저런 구조를 가진 소재들은 반도체 공장에서 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뭐 물질 구분상 SC, BCC, FCC, 다이아몬드 총 네 가지를 설명했고 실제 다이아몬드 구조는 SC에서 좀 더 덴스하게 원자가 더 들어간 FCC에 더 하나 더 붙여서 대각선에 원자를 달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아몬드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얘기지만 레티스 컨스턴트 이건 또 뭡니까인데요. 이게 격자 상수입니다. 이 한국말로 보면 격자 상수인데요. 이 격자라는 한자가 뭐냐면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것도 레티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죠. 반도체 기업 중에 레티스 세미컨덕터라고 창업해서 그 기업 명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뭐 하는 기업인지. 레티스 구조의 요 한 변의 길이 있죠. 보통 A라고 표현하는데 그 A의 값이 네, 5.431 요 대문자 A의 전박이 하나 있잖아요. A의 이렇게 돼. 이게 옹스트롱입니다. 옹스트롱. 스펠링 까먹었다. 네, 옹스트롱입니다. 이 10옹스트롱이 1 나노미터입니다. 됐죠? 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노미터 반도체 기술이 끝나고 나면 옹스트롱 시대가 열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 옹스트롱 스케일로 내려가서 뭘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요. 마케팅 용어로 이제 바뀌어서 기술이 진보된 걸 표현하고 싶어서 더 작은 걸 만들었다라고 알려야 되니 나노보다 작은 옹스트롱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이닉스 저기 C레벨 임원되고 핵심 임원되면 그때는 피코 나노미터 뭐 피코미터 시대도 오겠죠. 뭐 그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 은퇴하고 나는 관속에 들어갈 것 같아. 피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언젠가 알겠지 뭐.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인류는 더 많은 그 풍족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담이지만 지구의 수명을 46억 년이라고 하면 호모 사피엔스 종족이 나온 거는 10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수명이 46억 년을 1년으로 매칭을 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뭐 수백만 년 전에 탄생했다고 하는데 인류학자들이 지구의 수명을 1년이라고 하면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이 시점부터 10분 전에 태어난 거예요. 10분이 얼마나 1년 365일 중에 짧은 시간인지 느껴지죠. 근데 이 반도체 기술이 나와서 인류가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게 된 것. 달리 얘기하면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개발부터 이제 2차,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정보통신혁명이에요. 반도체 컴퓨터. 이 혁명이 일어난 거는 지금으로부터 시간 환산해 보면 뭐 한 반세기 됐죠. 반도체 역사가 1960년쯤 태생해서 65년 인텔 나오고 쫙 성장했잖아요. 1초 전입니다. 1초 전. 딱 1초 전. 1년 중에 1초.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1초.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 동안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종족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의 결과물이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고 그 덕분에 뉴욕에 있는 친구와 언제든지 지금 페이스톡 누르면 얼굴 보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물론 반도체만 가지고 되진 않겠죠. 무선통신 기술, 인터넷 인프라 등등 모든 기술이 다 합쳐진 덕분에 이 매직 거울이죠. 마법의 거울 아니에요. 거울아 거울아. 뉴욕에 있는 친구 보여줘. 대화하게 해줘. 가능한 게 핸드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디스플레이 기술도 들어있고 온갖 기술들이 다 섞여 있는데요. 요즘은 이걸로 손전화기잖아요. 손전화기. 유튜브로 뉴스 다 보잖아. 손전화기 시대가 열렸는데 그 정도 되는 걸 만들어낸 게 1초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앞으로 다가오는 1초는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니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마 인류는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킬 거고 그 새로운 신인류가 인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뭐 하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뭐한 100년 뒤나 15년에서 20년 뒤에 될 거라고 열심히 연구 개발하는 곳이 테슬라 그런 곳들에서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협업하면서 왜 로봇을 휴머노이드로 만드냐고 물으면 우리 인프라가 다 사람에 맞춰서 짜여져 있잖아요. 건물도 지을 때 인간의 키를 기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화장실도 그 모든 시설은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비슷하게 로봇을 만들면 금방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오면 아마 이 실리콘 반도체 기술은 한 번 더 성장할 겁니다. 그게 나는 2030년쯤 되면 여러분 뭐 남학생이면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할 때쯤 되면 반도체 마켓이 한 1000빌리언 넘어갈 겁니다. 100조 마켓을 10빌리언, 빌리언이 조니까 천조 시대가 열릴 겁니다. 1400조 되겠네. 환율이 요즘 많이 올라서요. 좀 쉬어야 되는데. 어쨌든 레티스 컨스턴트까지 얘기했습니다.
아, 5분만 쉬었다가, 네. 마지막 한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만 쉬. 네. 잠깐 쉬었으니까 그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강의의 핵심 슬라이드 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이 슬라이드입니다. 딴 건 다 기억 못해도, 딴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래도 굳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라고 물으면 이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시험 문제 꼭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한데요.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부피 안에 실리콘 결정, 크리스탈린 실리콘 물질을 생각했을 때 그 크리스탈린 실리콘 내에 실리콘 원자는 도대체 1제곱센티미터 기준으로 몇 개나 들어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걸 풀어보기 위해서 답이 있죠. 같이 풀어봅시다. 먼저 앞에서 봤던 육면체 있죠. 걔를 이제 유니셀이라고 합니다. 이 유니셀의 의미는 이게 단위체가 되어서 얘를 왼쪽으로도 놓고 위로도 쌓고 앞뒤로도 쌓으면 웨이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의 의미에서 유니트 셀이라고 표현했고요. 저 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 원소의 개수, 넘버를 따져봅시다. 따지기 위해서 일단은 셀 안에 온전히 대각선이죠. 예, 셀 안에 온전히 대각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는 네 개였죠. 예, completely inside라고 했습니다. 완벽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단계는 가보면 네, 꼭지점입니다. 코너. 코너에 있는 거는 이렇게 육면체가 있을 때 코너에 이렇게 야구공을 하나 매달리면 이 야구공의 부피의 몇 분의 몇이 유니셀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8분의 1인데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면 옆에다가 택배 박스 하나 더 붙이세요. 유니셀. 그럼 뭐 그 만나는 꼭지점에 야구공을 꼽으면 얘 야구공의 몇 분의 몇이 두 개의 유니셀에 들어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앞쪽에다가도 하나 더 꽂고요. 이렇게 두 개를 또 놓아 보세요. 그러고 나면 네 개의 유니셀이 만나는 꼭지점에 야구공을 하나 얹으면 저 야구공의 절반의 2분의 1이 네 개의 유니셀에 들어가죠. 2분의 1이 네 개에 들어가니까 네 개 하나 기준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면 8분의 1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난 이것도 모르겠어요 하면 둘을 쌓으세요. 이게 2x2로 쌓았잖아요. 위에 하나 더 그려. 하나 이렇게 더 그려가지고요. 뒤에도 그리고 이렇게 네 개를 그리면 네 개가 2층 구조로 쌓여 있고 꼭 한가운데 꼭지점에 야구공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 야구공은 8개 유니셀에 완전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8개가 쉐어하는 거죠. 똑같이 쉐어하니까 8분의 1 이해될 겁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찾아오세요. 같이 택배 8개 주문하고 택배 상자 쌓아서 택배 야구공 한 개씩 들어있는 택배 8개 주문해서 넣어봅시다. 그럼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는 면에도 원소가 있다 했잖아요. 육면이니까 위, 아래, 앞, 뒤, 좌우. 육면인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면에 딱 하면 절반은 톡 튀어나가고 절반은 안에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 면에 꽂혀 있는 이 6개인데 한 개 애텀이면 이 한 개 애텀은 그 유니셀 안에 2분의 1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총 6면이니까 6개니까 6개 중에 절반. 유효하게 3개만 유니셀 안에 들어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 실리콘 결정 구조에서 유니셀 안에 실리콘 원소는 몇 개 있습니까? 하면 온전히 있는 거 4개. 꼭지점에 있는 거 8분의 1인데 꼭지점이 8개잖아요. 8분의 1짜리가 8개니까 곱하면 1, 1개. 그 다음에 면에 6개 있는데 사실은 반만 유니셀 안에 들어오니까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3. 그래서 4 더하기 1 더하기 3을 하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니셀 안에는 실리콘 원자가 8개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질문이 이게 아니잖아요. 개수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단위 부피당 몇 개냐고 여기 있죠. 단위 부피당 몇 개. 그럼 일단 부피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유니셀의 부피는 아까 말한 대로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이 레티스 컨스탄트 5.43 옹스트롱인데 이걸 나노미터로 바꾸면 0.543 나노미터입니다. 이 숫자가 5431 순서대로 가니까요. 오해부지 올 겁니다. 0.543 나노미터를 가로 세로 높이 세 번 곱하면 되니까 세제곱을 하는데 이제 단위를 바꿔야 되겠죠.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고 이걸 센티미터로 물었으니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입니다. 요 센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1미터가 100cm잖아요. 자, 그래서 나노미터 자리에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로 여기 요 자리에다가
0.5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cm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나눠주고 계산기 쭉 돌리면 네, 셀 볼륨이 1.6 10의 마이너스 12승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제 다 구했네요. 여기 A 스텝하고 B 스텝에서 구한 값을 가지고 8 나누기 셀 볼륨 요 값을 때려 넣으면 요 값이 나옵니다. 요거 죽는 그날까지 반도체 업계에 완전 손 털고 난 다시는 반도체 안 봐야지 하는 날까지는 꼭 기억하세요. 실리콘 웨이퍼 안에 1세제곱센티미터에 실리콘 원자 몇 개 있을까요? 라는 질문. 많겠죠?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엄청 많겠죠? 하면 좀 아는 사람인데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5 곱하기 10에 20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면 1조 돈에 비교하면 사람들이 머리 확 들어오거든요. 지금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아줌마들 대상으로 가끔 특강을 하는데 1조 원 가지고 싶죠. 근데 웨이프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그 1조 원이 몇 개 있냐? 50조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1조 원을 가진 자산가가 50조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총 자산이 5 곱하기 10의 22승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10의 12승이 1조니까요. 맞나? 12승. 100억이다. 말 잘못했다. 100억 자산가가 10의 12승명, 1조명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5가 있으니까 5조명이네, 5조명. 네. 아무튼 5 곱하기 10의 22승. 평소에 다루어보지 못한 스케일의 숫자일 겁니다. 근데 앞으로 실리콘 소재에다가 불순물을 넣는 도핑 과정을 거칠 텐데요. 그때 저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집에 가서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요. 돼지고기도 좋고 뭐든 구워 먹을 때 간을 하잖아요. 소금 간, 후추 간. 그게 도핑이에요. 소고기에 소고기 단백질 아닌 불순물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순물을 넣으면 2등급 소고기가 1등급 소고기만큼 맛있어지잖아요. 조미료를 넣은 맛소금 뿌려보세요. 맛있어져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오늘 강의 초반에 10의 플러스 4승5cm의 리지스티비티를 가지는 다소간 저항값이 높은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 반도체 물질은 단위 부피당 1세제곱센티미터당 5 곱하기 10의 22승계의 실리콘 원자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로 예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실리콘 너 나와하고 소금간을 칠 겁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3족, 5족에 있는 불순물, 예컨대 보론, 아세나이드 이런 겁니다. 아세나이드가 한국말로 비소고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먹으면 안녕히 가세요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가면 그렇게 많습니다. 와, 그럼 반도체 하면 안 되겠네요. 다 알아서 잘 관리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비소를요, 어마어마한 전기장에 투입해가지고요, 가속 운동을 시켜서 웨이퍼에 때립니다. 그러면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딱딱한 상태의 웨이퍼에 그 비소 원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리콘 넌 나와! 하고 거기에 자기가 박혀 들어가면 도핑이 잘 된 겁니다. 달리 얘기해서 불판에 소고기 올리고 아직 불판이 뜨거워지지 않았는데 소금 올려봐요. 소금은 소고기 위에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소금이 녹아서 소고기 안으로 스며들죠.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반도체 공장에서도 웨이퍼 딱 타겟으로 때려 놓은 장비 안에 넣어놓고요. 어마어마한 보통은 한 수 킬로볼트 정도 씁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하이닉스도 2000에 1년 전기세가 1조 몇천억 내요. 단전에 납부하는 전기세만. 어마어마한 전기를 씁니다. 그게 산업용 전기를 할인이 돼서 그 정도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간접 보조금이 들어간 거다. 뭐 너네 보조금 안 준다고 하지만 산업용 전기를 그렇게 싸게 하면 그게 보조금이지. 뭐 이러면서 지금 막 관세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데요. 어쨌건 그 어마어마한 전압을 가해서 전기장을 만든 다음에 비소를 웨이퍼에다가 때려서 도핑을 시킵니다. 근데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웨이퍼 위에 비소 원자가 그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소고기 위에 소금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지만 불판에 열을 가하듯이 에너지를 주면 스며들듯이 웨이퍼에도 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비소를 때려 넣으면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안에 결정 구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근데 그럼 웨이퍼가 반동갈이 나냐? 그 정도의 박살은 아니고요. 미세하게 크랙들이 납니다. 근데 그 크랙도 크랙이라고 하면 안 돼.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니까. 그냥 비소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오늘 배운 결정 구조, 다이아몬드 스트럭처의 그 정해진 자리 있죠. 대각선이면 1대3 위치. 거기에는 안 들어가요. 이상한 데 좀 박혀 있어요. 그럼 걔를 어떻게 옮길 건데요? 원하는 자리에. 뭐 매직 핀셋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을 가하는 겁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뿌리고 소금 어떻게 소고기에 넣을 건데요? 눌러서 힘으로 잘 안 들어가요. 열 가하면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골고루. 반도체도 그런 원리를 씁니다. 때려놓고 지멋대로 퍼져 있는 비소를 열을 가합니다. 근데 열을 불판은 저기 뭐 비장탄이나 숯불이나 이런 거 화력 좋은 거 맛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열을요 1밀리초에 1200도까지 올려요. 1밀리초예요. 0.001초 만에 온도가 1200도니까 그런 거에 손 딱 얹고 있다가 딱 열 가하면 손이 이미 녹았어. 근데 아직 안 아파. 요 정도 느낌이에요. 이 신경이 이거 아프네 하고 느끼기 전에 이미 손은 없어 녹아서. 그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오열을 가해서 비소를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느냐? 그게 물질이 가진 신기한 세상이에요. 가장 낮은 에너지 시스템에 맞게 원자들이 알아서 이동합니다. 이런 걸 이제 어닐링 공정이라고 합니다. 어닐이라는 영어 단어가 낫게 하다, 치료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로 복원시켜주는 치료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닐링 공정인데 워낙 빠르게 온도를 올리죠. 빠르다, rapid, thermal, 어닐링, 줄여서 RTA 공정입니다. RTA 공정하면 떠오르는 라면이 너구리입니다. 저건 또 뭔 말씀입니까? 구글에서 쳐보세요. 이미지 검색으로. RTA 너구리. 쳐봐요. 오, 너구리 그 표면에 너구리 한글로 쓰여져 있잖아요. 180도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영어 단어 RTA가 보입니다. 안 믿기면 요 바로 앞에 GS 편의점 있거든요. 가서 사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보기만 보고 오세요. 진짜나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요. RTA 라면을 대학원 책상 위에 얹어놓으면 외국 애들이 미국 학생이 와서 야, 너는 한글을 모르니까 너는 먹는 것도 RTA 라면을 먹냐고. 왜 이랬더니 이거 한국에서 되게 많이 씨푸드 라면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고 RTA인데 어떻게 끓이냐. 저 RTA 장비에 가서 하고 막 둘이 반도체 공부하니까 먹히는 농담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런 농담을 하는 이유가요. 앞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로 성장함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 반도체하고 연관시켜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나를 이해하고 내 주변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능력. 근데 나를 알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사람이 제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밥 먹는 거예요. 그럼 죽으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 과정에 반도체를 녹여보길 바랍니다. 소고기를 구워도 소금 간하면서 야, 소금을 어떻게 균일하게 격자 구조에 딱 넣을까?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불순물을 지 마음대로 던져 넣거든요. 그래서 불순물들이 여기저기 막 흩뿌려집니다. 영어로 dopants are randomly placed within a silicon crystal. How to avoid randomization. 모릅니다. 우리 인류는 그걸 극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옹스트롱 스케일, 피코나노미터 스케일로 내려가면 더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들 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 원소의 개수는 이제 알려줬으니까 숫자 계산해 보면 될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0나노미터인 정육면체 안에 실리콘 원자는 몇 개 있을까요? 이게 밀도를 알았으니까 높이 곱하면 개수 나오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불순물을 몇 개 넣을까 계산해 보면 요즘 만들어지는 6세대 10나노급 D램 그셀 트랜지스터 까보면 불순물들 숫자가 100개 안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얘기하니까 기가만 해도 D램은 10의 9승계입니다. 10의 9승계의 트랜지스터에 동일한 소금을 하나씩 어떻게 넣을 거냐. 그 손톱만한 크기의 제품 안에. 근데 문제는 그런 손톱만한 크기의 제품을 하나만 만들지 않습니다. 한 장의 큰 웨이퍼, 30cm 지름 웨이퍼에 2200개 정도 만듭니다. 요즘은 한 2,400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 웨이퍼를 시간당 100장 찍어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 365일 공장은 돌아갑니다. 심지어 그런 라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몇 개의 라인이 동시에 패러렐 어떻게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지금 극복하고 있는 현장이 반도체 팹 내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고요. 이 공부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장벽을 쌓는 겁니다. 아무도 쉽게 대충 공부해서 이 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한 사람만 이 현상을 이해하고 다음 기술이 뭔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건데 이건 노력한 것보다 더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은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해서 우리 인간은 로봇 없이
신인류 없이는 못 살아가는 세상이 열릴 겁니다. 지금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요. 모든 내 출결도 핸드폰을 나중에 한 번씩 하면 핸드폰 안 들고 오면 망하는 거지. 물론 그럴 때 현장에 있으면 학번 쓰고 이름 써서 할 수 있지만 참 세상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자, 그 과정의 반도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얘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